지중해 연안 아름다운 레바논 땅에는 한국군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다국적 군대가 국제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군대의 협력은 해당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군대가 협력하여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역할은 이곳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군은 다른 나라의 군대와 함께 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국민들도 한국군의 노력에 감사하며 한국과 레바논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평화유지 활동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군은 국제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과 레바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 레바논 땅에 한국군이 보호를 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역이 있는 걸 아시나요? 한국, 이태리,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의 다국적 군대가 국제법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상황이 우려되는 지경에 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레바논 국민들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이후로 레바논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바논 시민들이 몰려들어가 우리 좀 다시 통치해달라고 애원하며 레바논을 다시 프랑스가 통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레바논 국민 약 6만여 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지중해의 가장 기후가 좋은 곳에 위치한 나라로서 예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 등 질 좋은 목재가 생산될 뿐 아니라 풍경이 좋은 지중해 특성상 관광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이루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떠나고 중동 특히 시리아에서 대규모 헤즈볼라 반이스라엘 세력이 레바논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중해의 파리로 불리던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는 그야말로 초토화된 슬럼가가 돼버렸고 레바논의 미래 가치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환율은 대폭등했으며 레바논 돈값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은 지난 2020년 베이루트 레바논 국민들에게 매우 절망적인 상황의 상징적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게 또 다른 재앙이 닥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중해 레바논 속의 작은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레바논의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가자 지구가 없어진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집단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 민간인 남치 공격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 세계 유대 청년들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이스라엘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만을 하고 있는 반면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귀국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러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은 따라올 나라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철의 검 작전을 펼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하마스 세력 타격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아예 가자 지구의 절반가량을 축소시켜 이스라엘 당국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서 범죄가 없는 안전치안 지대로서의 재설정을 하기 위한 리셋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230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아랍계 인구는 어디로 옮기느냐는 것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가자 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그래도 친이스라엘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민주주의 인권 탄압 문제로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서구 세계에서는 이집트에게 가자 지구 난민을 수용할 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집트가 이들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인권 탄압 문제는 국제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어쩔 수 없이 가자 난민을 받아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한 지구의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주장되는 아홉 개 민족들이 자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이 서한 지구, 동예루살렘 지구의 문제도 이스라엘에 의한 수복작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제3성전 유대인들의 심볼리 한민족 수건사업 달성이 한 발자국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3성전에 대한 건설, 설계와 채비를 모두 마친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가자, 서한지구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입니다. 두 번째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갈등. 레바논은 원래 유럽과 같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기를 거치면서 유럽과 같은 나라였으나 갑자기 헤즈볼라라는 아랍계, 친이란계 시아파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 자녀를 많이 낳는 아랍인들의 특성상 레바논의 유럽계, 민족이 점점 줄어들며 헤즈볼라 정당 세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단체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갈등은 무력 충돌의 상황 직전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니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잦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지대를 선으로 나누어 국가별로 군대를 파견해 보호하도록 역을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아주 알짜배기 땅을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지역이 현재 세계적인 한 이슈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국군이 관할하는 보호지역, 레바논의 유서, 깊은 왕국이 있었던 티레 지역은 한국군과 이태리 군대가 각각 보호를 하고 있는 지역인 사실을 많은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UN 레바논 평화 이 지구입니다. UNIFIA로 불리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만큼은 혼란스러운 레바논 땅 중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에 의해 다국적 군대가 국가별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의 레바논 국민들은 네오 혼란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는 프랑스에 다시 통치해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IFL 지역은 이러한 불만이 없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UNIFL 군에게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 UNIFL 지역은 9개 지역으로 나눠서 국가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서우 해안 지역을 바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은 이태리가 북쪽은 한국군 바로 동명부대가 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진심으로 한국군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다, 친숙한 이웃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동명부대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 약 7만 5천여 명에 대한 의료 진료와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태권도 교실도 현지 주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재봉 교실 등을 운영을 하며 엄청난 민군 작전을 주민들에게 매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시아 사람들은 현지인들로부터 매우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인들은 이 지역에서 매우 특별 대점을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UNIFIL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레바논 지역은 현재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시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UNIFIL 지역,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정부의 더 큰 화력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만큼은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바로 앞에 지증해가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이권이 첨예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석유도 많이 나는 지역으로서
여러 패권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매우 한국 차원에서도 이에 깊게 관찰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독립화가 이뤄지고 있는 UNIFIL. 그런데 이 UNIFIL 지역이 독립지역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UNIFIL의 임무 기한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5에서 정한 군대의 주둔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 2023년에도 종료가 되어 군대 철수가 이뤄질 뻔했으나 급작스러운 중동 정세 불안정의 상황이 감지되면서 2023년 9월 1일에 UNIFIL 연장에 관한 안보리의 갱신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년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만약 매년 갱신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안보리에서 이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지옥의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헤즈볼라, 시리아, 이스라엘군 등의 혼합된 전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뻔하고 특히 한국군과 이탈리아군이 주둔 중인 티레 지역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스라엘, 헤즈볼라, 시리아의 집중 타겟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UAE 측에서는 중동 정세 확전을 막기 위해 UNIFIL 지역의 독립을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스라엘, 시리아 등의 영향력이 없는 일종의 중립지 대화를 하여 중동 사태의 혼란 상황을 막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종료될지 몰랐던 이 UNIFIL 지역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군사적으로 독립된 지역처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생명의 강력한 위협을 느끼는 현지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위치한 이 UNIFIL 지역 역시 장기적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운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하려는 시도가 이 지역을 마치 식민지나 신탁통치 지역으로 오해하여 자국의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 혹은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옳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철저하게 주민들의 생명보호, 국제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국익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우리 국민들은 동명부대라는 이름 자체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지역을 어떤 구역을 구체적으로 국제적 공인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촉발되면서 이 레바논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별 볼일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래서 1925년 조선총독부 부설 기관인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일본의 어용사학자를 대거 임명했죠. 즉 일제가 한국사를 명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역사 왜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제는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신화시대로 설정해버려 한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외국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아스페링은 청동기 문명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해 러시아, 우랄 지방을 거쳐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했고 덴마크의 와르세 역시 극동지방에서 우랄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나타내는 유물일 것인데 한반도에는 정동기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나 청동검 등 어마어마한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돼 일제의 식민사관은 아주 오래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법이 가미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요? 가령 유골의 DNA를 분석한다든지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시대의 비밀이 쫄릴까요? 여기 러시아 땅에서 발견된 악마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특징일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순수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순수혈통에 대한 자부심일 텐데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진출한 북방민족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언어, 풍습, 생김새로 추정할 뿐 과학적 근거는 결여됐었죠.
그런데 1973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동굴에서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지난 1973년 구소련의 연구팀은 현재의 르라디보스토크,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라이모어스키 크레이 지역을 조사하다 어떤 이유인지 이 동굴에는 아마의 문 동굴, 데벨즈 게이트 케이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탐험해보니 그 안에서 유골7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물이 발견됐는데 그중 분석이 가능한 6개의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약 8,000년 전의 신석기 인류라는 점이 확인됐죠. 하지만 그 유골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신분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2017년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놀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팀이 그들의 게놈을 분석한 것이죠. 유니스트 게놈 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일랜드 더를린대, 더를린 트리니티대, 러시아 국립과학원 인류학연구소, 독일 포츠담대 국제공동연구진은 동굴에서 발견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머리뼈에서 게놈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에게서 한국인의 조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전변이, 고혈압에 취약한 유전자, 암내를 분출하지 않는 유전자 등등이 그것입니다. 아마문 동굴이 발견된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라이모어스키 크레이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동부여, 목저 등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8,000년 전 신석기 인류의 게놈을 분석해보니 한국인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영국의 안드레아 마니카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8,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8,000년까지 새로운 그룹에게 정벌당하거나 제거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게놈도 한국인과 즈음사했는데 이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물려받기 때문에 모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한국인을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쉰개 인족과 비교했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아마의 문 동굴 조상과 현대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유전체를 융합했더니 한국인과 가장 흡사한 유전체가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간의 생존 방식이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융합한 결과라는 것이 게놈변이 정보로 증명된 겁니다. 현대 시대의 한국인의 유전적인 구성은 남방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수렵채집이나 유목생활을 하던 북방계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 집단생활과 농업활동을 한 남방계 민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남방계 민족은 보통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렵과 유목생활을 했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고작 수십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게놈을 분석한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발표했습니다. 이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수한 유전자가 융합해 탄생한 민족이고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도 한국인은 이미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럼 내가 단일 민족이 아니고 혼혈이라는 뜻이냐? 라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고귀한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기분 상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등장해 동아시아로 건너왔으며 국어사전 없이도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순수혈통의 맥이 끊긴 것은 언제일까요? 잠시 삼국시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기 48년 먼바다에서 배 한 척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한국인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16세 허왕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녀는 인도에서 한국 땅으로 건너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이 일어난 것이죠. 그녀가 인도인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의 침전에 든 그녀는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서은 허허, 이름은 황옥이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 왕과 왕비께서 꿈에서 하느님을 뵈었는데 하느님이 가락국의 왕 수로의 배필로 맺어주어라는 계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유타국은 인도의 가장 큰 주의 명칭이며
겐지스강 중류에 자리한 아요디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영국 BBC는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한국의 왕비가 된 인도 공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허황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허황후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족을 구성하는 성씨는 김해 허씨, 허씨와 인천 이씨, 리씨를 포함한 김해 김씨, 김씨입니다. 세 개의 성이 한데 모인 이유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김해 김씨는 전국에 대략 약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마 북한에 사는 주민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천 인구수가 약 300만 명이고 부산 인구수가 대략 330만 명이니 두 도시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사람들이 김해 김씨라는 성물 쓰는 것입니다. 김해 허씨와 인천 이씨를 포함한 김해 김씨 등 세 개 성씨는 가락주망종 친해를 구성하고 있는데 허황후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로왕과의 사이에서 10남 2녀를 낳았는데 허황후의 간청으로 장남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차남은 허씨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씨는 김해 허씨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로왕과 허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후손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기 48년부터 최초의 국제결혼이 시작됐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고귀한 순수혈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녀 외에도 결혼을 위해 한반도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 고려시대에는 전체 국민의 8.4%가 외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았던 원나라의 공주들도 그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했죠.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이나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저항하고 한민족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복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는 정치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사실 바다가 대륙이었고 대륙이 바다였던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살펴봐도 단일민족일 수 없고 순수한 혈통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계가 한반도 땅에 건너와 살기 시작했고 서기 48년에 최초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종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족 간의 결합으로 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이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인 겁니다. 이것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 라고 외쳤던 대만이 삼성 때문에 제대로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은 곧 TSMC, TSMC가 곧 대만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국도 더 이상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중국이 대만을 무력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TSMC.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7년 2월 21일에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이 돈을 빌려주고 네덜란드의 필립스도 조금 투자를 하며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등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변변치 않았고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어느 분야를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당시 대만 정부 산하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이었던 모리스 창 장충모 박사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며 반도체 사업부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당시 설계부터 제조까지 도맡아 했던 다른 거대 반도체 기업과 달리 이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를 설득해 TSMC를 설립하고 CEO를 맡게 됩니다. TSMC는 타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나죠. 애플, 퀄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TSMC를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천명하자 대만은 삼성이 절대 TSMC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삼성이 무서웠는지 대만은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만 기업,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고 타이밍 창업주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5년 내 삼성전자를 꺾겠다. 등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혐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변형해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는가 하면 대만의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불에 지르는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대만 예능 프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TV에 출연해 대놓고 한국 사람이 싫다고 대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위해 대만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TSMC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기술자라 불리는 민준청을 삼성이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민준청은 TSMC에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한 반도체 최고의 전문가로 삼성이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민준청은 TSMC가 세계 꼴찌 기업에서부터 세계 1위에 이르기까지 TSMC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TSMC 내 최고의 기술자자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TSMC가 바닥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SMC,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민준청이 대만을 배신했다, 삼성을 택하다니 매국노다 등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인데요. TSMC와 삼성전자 모두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고급 미국인 반도체 기술자들이 TSMC를 욕하며 삼성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일 해외 IT 매체 WCC테크는 대만 TSMC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미국 국적의 기술자들은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대만에서 강력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한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불만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비해 TSMC의 임금이 낮다는 것과 대만의 경직된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 교육을 받은 한 미국 엔지니어는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에도 TSMC가 대만과 미국의 업무 문화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TSMC 직원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회의에 대해 불평하는 글을 익명의 게시판에 올렸고, 이는 대만 매체인 타이완 뉴스를 통해 대만에서도 조명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TSMC가 기피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조사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 현지 시각 포브스는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57개국의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의 직장 순위를 집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회사가 고객을 위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지, 근무 여건이 양호한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임금 수준이 좋은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 체계와 승진 기회가 동등한지 등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IBM이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감할 결단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 군대와도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대만의 TSMC와는 달리 삼성은 얼마 전부터 호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사님, 심지어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신입 직원도 회장을 만나면 재용님 또는 제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삼성으로 넘어온 미국인 직원들은 신세계다. 드디어 내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TSMC에서 일할 때는 숨이 턱턱 막혔다. 삼성은 역시 다르다. 세계 1위인 이유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반도체 인재들이 TSMC에서 삼성으로 대거 이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대만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서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해외 IT 매체 WCC테크 등에 따르면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과거 주장했던 80% 수율, 양품 비율을 내지 못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17 바이오닉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네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쉴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기존 핀팻, 핀FET 방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반도체 구성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공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커질 수 있고 발열 등에 취약한데 기존 핀팻 공정으로는 3나노와 같은 초미세 회로의 게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TSMC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힘을 갖죠.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로 채널과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방식보다 게이트의 통제력이 더 강화돼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도 성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해냈습니다. 경계연 사장은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핀팻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한 획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